저는 2호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뭐 3호선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운영해 가면서 방송 오라는 데 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프로로 살고 누군가는 아마추어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은 요 얘기를 아주 함께 좀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담 관련된 프로그램들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심리 상담 또 심리학 쪽을 공부를 하신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대학을 다녔을 때는 제가 원래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렇게 안 생겼나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영문학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 사실 전공을 바꾼 이유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때 거기서 제 첫사랑을 또 만났잖아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다. 교회 오빠라고. 요새는 또 교회 오빠하고 성당 동생이 유행이다. 네. 근데 이 교회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고요. 키가 막 183에 엉덩이가 등에 붙어있는 아주 극강의 두태를 가진 남자였는데 중요한 건 이 남자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몸이 또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눈이 나를 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개가 내게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발걸음이 내 쪽을 향해 뚜벅뚜벅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이 열려서 심장이 내 앞에 와서 펄떡펄떡 뛰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죠.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사람의 심장을 빨리 뛰게도 하고 늦게 뛰게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부가 있다면 그 공부가 나에겐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심리학을 한 10년 정도 쭉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 눈이 이제는 그 고개가, 이제는 그 발걸음이, 이제는 그 심장이 제 앞에서 무릎 꿇게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갔어요. 갔더니 애가 둘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고개를 딱 들어보니 저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 말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게 내 자식이고 그게 내 남편이고 그게 내 아내고 그게 내 부모고 그게 내 형제 친척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저도 나름 해법을 찾았는데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해법을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의 해법을 찾는 방법을 좀 알아보니 21세기의 화두가 심리학이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 때문에 힘들다 하면 부모와 관련된 프로그램 보더라.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 때문에 힘들다 그럼 여러 관련된 상담 달라지게 하는 이런 상담 프로그램도 보더라. 그도 아니다 싶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두적두적 하더라. 그래서 그런가 요즘 10권의 베스트셀러가 있으면 그중에 8권은 적어도 심리학의 바탕을 둔 책들이 대부분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심리학이란 영역에서 답을 찾고 있구나. 그러면 심리학은 도대체 무엇을 또 어떻게 우리의 심장 안쪽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심리학 안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심리학 안쪽으로 쑥 들어가 보니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더라고요. 몇 가지에 집중하더라?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변화. 여러분 이 변화라는 말이 중국어로는 변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또 생긴 건 이래도 한 9개 국어 합니다.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어요. 일단 국어 좀 하고요. 영어 강의도 하니까 영어하고 독일어 좀 하고요. 스페인어 좀 하고요. 또 종교적인 관심으로 그리스하고 이스라엘 말 좀 하고요. 중국어랑 일본어 좀 하고요. 가장 최근에 방언이 터지고
뭐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여하간에 어쨌든 이 변화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로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어떻게 발음이 되든지 간에 우린 단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어차피 우리 이 자리에 여기 함께 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 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가 그 변화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우리가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먹고 사느라고 얼굴이 이렇게 됐지 그냥 힘들었죠. 그러니 어떻게 애들한테 야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안 생겼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옛날에 찍어놨던 20년 전 민증 사진을 보여주잖아. 애들이 친부모를 찾겠다고 가출을 해요. 그죠? 우리는 참 많이 변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이 변화라는 말 말고도 또 한 가지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 그 두 번째 주제가 뭔가를 봤더니 적응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더라. 그런데 이 변화와 적응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아주 흥미롭더라. 똑같은 변화 속에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하더라. 똑같은 변화 속에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더라. 좋은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괜찮다, 살만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아, 좋은 적응 끝에는 좋은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황이다, 꽝이다, 똥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 아,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 끝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이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린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는 같은 변화 속에 서로 다른 적응을 하고 다른 적응 끝에 서로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강의가 마치고 이 네모가 채워지면 우리 강의는 끝. 네. 자, 우리 변화 얘기 잠깐 나왔으니 변화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아, 제가 지금이야 좀 몸이 요렇지만, 그죠? 그렇지만 제가 또 20대에는 몸무게가 42kg. 믿음이 적어요.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딱 3년만 날씬했는데 그때 지금의 제 남편을 그때 만났잖아요. 제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는 그 남자에겐 이미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보다 3살이 어린. 그러니까 저보다 몇 살이 어린? 5살. 이과. 계산을 잘하셔. 그런데 이 여자애가 얼마나 이쁜지 연세대학교 3대 얼짱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지나가던 남자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다 다시 볼 정도인데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오래 살고 보니 아주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얘네들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지만 이 남자는 요 어린 것을, 요 이쁜 것을, 요 사랑스러운 것을 놓쳤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러니 아주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아주 늦은 밤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온 놈을 침대로 밀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교제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할 시점이 돼서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왜 떠났는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세상에 이 남자가 없어도 너무 없어. 저는 또 없다 인류 중에 그렇게 없는 인류는 또 처음 봤어. 아무것도 없어. 빚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쁘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학철아, 너는 몸만 와라. 그랬더니 학철이가 진짜 옷입한테 몸만 들고 왔어. 그래도 이제 사랑하니까 저희가 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됐잖아요. 제 이 몸이 어떤 체질과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제서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딱 결혼을 하고 났더니 제가 이 몸이 임신과 출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잖아요. 저는 정말 남편하고 살만다면 바로 배가 불러. 거기다가 입덧도 없어요. 애 낳을 때가 되면 아이고 배야 하면 애가 쑥 나와. 가지고 이게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적성과 체질로 따져서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애를 낳는 게 맞아. 그죠?
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8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평. 여기가 전세 1,700만 원이었고요. 양쪽 부모님 도움 10원도 없이 결혼을 딱 시작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배가 불러가지고 저희가 15평으로 이사 갔습니다. 자, 15평 방이 몇 개? 2개. 제가 방 하나짜리 살 때는 빗자루로 바닥을 살살 쓸고 살았어요. 방 2개짜리 이사 왔더니 세상에 빗자루로 방 쓸었다간 디스크가 나가겠더라고요. 집이 하도 넓어가지고. 제가 이때 생애 처음으로 진공청소기를 샀잖아요. 막 이걸 사가지고 막 쫙 빨아들여도 요거 한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이놈 먹고 괜히 샀다 싶은 거예요. 요걸 사가지고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요 방에 서가지고 조방을 향하여 입으로 먼지를 빨아들이니까 다 들어와. 아니 이놈 먹고 괜히 샀다 싶었지만 이 진공청소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배가 불러가지고 저희가 또 23평으로 이사해 갔잖아요. 자, 여러분 23평 방이 몇 개? 3개. 방 3개짜리 살잖아요. 숨바꼭질 하면 못 찾아요. 저는 요때 그냥 이대로 숨바꼭질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것도 딱 3일 지나고 나니까 숨구자식 할 것도 없어. 나와! 다 나와. 그래도 이 집에서 저희 큰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전을 졸업하자마자 저희가 또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32평으로. 전세. 그래도 부모님 도움 없이 1,700만 원 시작해서 만 7년 만에 여기 갔으면 살림 많이 늘었죠? 네. 어떻게 이렇게 살림이 많이 늘게 되었는가? 이때 8평 살 때 온리바디 못 만들고 왔던 학철이는 이때 이제 좋은 이제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그건 다 누나 덕이다. 중요하죠. 그랬는데 32평 살아보신 분들만 아는 게 있죠. 여기 살면 화장실이 몇 개? 2개. 자, 저는 평생 화장실 하나짜리 살다가 세상에 2개짜리 이사 오니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느 화장실로 가야 되나.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딱 일주일 지나니까 갈등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제가 갈 화장실은 뻔해. 가까운데 아니면 아들이 오줌을 돌려서 냄새가 들나는데 거길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집에서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큰아이는 키가 172였습니다. 이게 막 만 12세인데도 키가 막 172가 되니까 코털이 밖으로 나오고 겨털이 땅에 닿아. 겨털이 저 땅에. 그러니까 뭐 이 큰 애만 큰 게 아니라 둘째도 막 키가 크니까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하도 싸우다니까 저희가 이사에 갔습니다. 저희가 야 이왕 싸울 거 넓은 데 가서 싸워라. 43평으로 이사에 갔어요. 전세거나 뭐거나 간에 43평 살아보셨어요? 드물어요. 야, 여러분 43평 살잖아요?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안방에서 마루 화장실까지 가려면 중간에 밥을 먹고 가야 돼요. 전 이 집이 너무 좋았어요. 8층에 좀 확장했죠. 공기도 너무 좋아. 앞에도 풀, 뒤에도 풀, 오른쪽도 풀, 왼쪽도 풀. 시내 나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 거기다 준공이 안 떨어져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무서워. 그래도 이 집이 너무 좋았는데 중요한 건 추인이 나가랴. 추인이 나가래요. 근데 뭐 중학교 갔죠. 엄동설한이죠.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을 막 이잡듯이 뒤지잖아요. 그랬더니 집이 딱 한 채가 났어. 52평이. 이건 또 월세가 꼈는데 월세거나 뭐거나 간에 뭐 52평 살아보셨어요? 이건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야, 여러분 제가 여기를 좀 살아봤는데요. 여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살잖아요? 여긴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여기는요 50평 살죠? 집에서 길을 잃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밖을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갔잖아요. 25평. 아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강 북쪽에 살고 저희 드디어 강 남으로 갔잖아요. 저희 집은 1986년에 지어진 집인데 이사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또 저희가 이사 간 해가 또 유달리 추웠어요. 홈쇼핑에서 뽁뽁이를 팔더라고. 또 뽁뽁이를 사가지고 쫙 붙였더니 진짜 바람 한 점만 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밖이 안 보여. 근데 그거 뽁뽁이 붙이고 3일 있다가 윗집에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저는 살아가면서 이 천장이 배가 부른 걸 그때 또 처음 봤잖아요. 배가 쫙 불렀는데 아마 양수는 그렇게 터지나 봐. 쫙 갈라지니 정말 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52평 있던 살림이 25평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네, 저희 동네에 오시면 저희 집에 꼭 한번 들리세요.
입구부터 막 요렇게 하고서.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린 다들 8평처럼 태어나서 15평처럼 우리 아동기를 보내고요. 23평처럼 우리 청소년기가 지나갑니다. 32평처럼 우리 청년기 어느덧 지나가고요. 43평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중년기 시작하고 내 중년기는 한 52평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감퇴와 수축의 시기라고 하는 노년기는 한 25평 정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성장했고 결혼도 했고 아이들 한둘 낳았고 손바닥만큼씩이지만 살림살이도 늘어요. 그러니 중간에 한두 번 털썩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젊고 왕성하고 다시 일어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 넘어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요. 왜냐? 호모 100, 100세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겁니다. 단군일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월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요새 100세 시대 하죠? 최근 우리 연구를 보니 우린 150살까지 산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50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그냥 100살에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살에 죽으려고 병원에 가잖아요. 큰 병원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막 호수가 막 30개씩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하간에 요새는 응급실에 가면 부활 사건이 많아요. 작년에 저희 시아버지 4번 부활하셨잖아. 아주 큰 수술을 4번 하셨는데요. 근데 한 번 부활하실 때마다 부활비가 너무 들어. 그런데 이제 큰 수술, 관상동맥 우회 수술, 우회 수술 하시고 위암 수술 하시고 장 수술 하시고 척추 수술까지 하셨더니 저보다 더 건강하셔. 근데 치매가 와가지고 저보고 누나래. 저는 이 나이에 90 먹은 동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여간에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우린 더 오랫동안 좋은 고백을 하고 더 오랫동안 좋은 적응을 하며 살아야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한 번쯤 그 긴 세월 속에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 내리시고요. 내리시고. 저는 방청객도 그렇고 이렇게 강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결혼은 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결혼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미혼자 클럽인가? 아무튼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애가 있다. 높이 드세요. 깜짝 놀랄 일이야.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있는 분들이 그렇죠. 내리시고요. 자, 제가 2가지 정체를 말씀드린 건데 하나 배우자로서의 정체를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부모로서의 정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다 자식으로 태어나서 조금 있다는 형제가 있고 생기고 형제가 있다는 거 알고 밖에 나가보니 우리에겐 친구가 있고 이 친구랑 손잡고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 되고요. 학생으로 지내다 직장을 다닌 적도 있고 누군가의 연인이 되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이 꼬여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여쭤보니 배우자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에 4종류의 자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4종류의 자식. 모르시는구나.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식이자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요새 이런 애들 뭐라 그래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중요한 거. 우리 집에 없다는 거. 핵심이야, 그죠? 저희 집에는 엄친아가 한 명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바로 그 엄친아인데요. 엄마 친아들이라고. 아무튼 뭐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2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해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3번째 자식,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이게 또 안 아프니까 밥은 억수로 쳐먹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악의 자식도 있습니다.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좀 나이 들면 좀 부부 생활이 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아파트 5층에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잖아요. 이 남편이 떡을 엄청 좋아하는 거라. 근데 1년에 떡 먹다가 질식사 문제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는 거 아시죠? 반드시 잘게 잘라서 물과 함께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여름인데 이 남편이 어떻게 떡을 급하게 먹었는가 이게 목에 딱 걸린 거라. 아내가 급하게 119에 전화 걸고 앰뷸런스가 오고 바퀴 달린 침대가 오고 거기 남편 눕고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이 침대를 안으로 딱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침대가 큰 거라. 옥신각신 어떻게 텅 튀니 떡이 툭 튀어나왔어. 아우 다행이야. 그래서 앰뷸런스 이제 갔어요. 이제 살았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떡을 드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주 동지섣달 눈은 부슬부슬 내리는데 또 소리가 들려와. 메밀묵 찹쌀떡. 메밀묵 찹쌀떡 소리가 들려오니 이 남편이 참지 못하고 급기야 나가서 또 떡을 사오셨네. 사오셔가지고 이걸 아껴 먹어야 되겠다고 입을 벌리고 딱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아내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통에 놀래서 이게 목에 딱 걸렸네. 또 아내가 119에 전화 걸고 앰뷸런스가 오고 바퀴 달린 침대 오고 거기 남편 눕고 문 열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침대를 딱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침대를 잡어. 근데 뭐야? 살살 떡태 나와서 살아나가고. 하여튼 어떻게 좀 간신히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척척척척 진료를 하더니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랑 간호사는 딱 철수하고 남편은 누워 계시고 아내도 옆에 딱 서 계셨는데 이 사실은 이 남편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아주 이 떡 사이로 실 같은 틈이 나가지고 글로 막 간신히 숨을 쉬면서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빨리 아내에게 알려야 되니까 신호를 보내려고 손을 그냥 떨어가며 간신히 손을 잡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랴? 손을 탁 치우더니 죽었대잖아요. 나이 들어도 쉽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인생 여정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프로 인생을 살더라. 누군가는 아마추어 인생을 살더라. 배우자도 마찬가지더라. 누군가는 프로 배우자더라. 누군가는 아마추어 배우자더라.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더라. 누군가는 프로 부모이고 누군가는 아마추어 부모일 텐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과 나의 배우자로서의 삶과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나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프로다. 겸손해. 겸손해.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 내가 프로가 아닌 게 아니고요.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요. 프로와 아마추어 간의 기준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프로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내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할 때 프로다,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할 때 보니 보통 이제 저는 이거를 3P라고 부릅니다. 3P. 세 가지 P로 시작되는 단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보통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을 나누는 기준으로 흔히 노하우라는 걸 이야기해요. 노하우 이야기하는데 노우요? 이거 여러분 노우는 안다 이런 뜻이고 하우는 어떻게 이런 뜻이죠. 노우는 널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정보의 양이 7만 5천 개예요. 앞으로 우리 2030년이 되죠. 우리는 하루에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됩니다.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정보 자체가 중요해요. 정보가 필요하세요? 구글 들어가세요. 정보 필요하세요?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창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엄청난 정보를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수많은 언어로 듣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그 정보들이 어떻게 내게 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관계가 되고 내 정보가 되고 내 일상이 되고 내 일생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양이 얼만큼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하우를 담아갈 겁니다. 하우를 노우가 아니고요. 자, 그럼 그 3P는 무엇이냐? 자, 이게 P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내가 3번 피볼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피어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P는 바로 뭐냐?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여러분 프라이드는 뭡니까? 자동차죠. 네.
자동차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자신감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건 안으로부터 우러나온다고. 그죠? 다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게 다예요. 들리는 게 답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 실험 하나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머릿속에 우리 여러분들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을까요? 아, 여기서 이렇게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사랑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해석하네요. 이 세상의 관계는 팩트, 사실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해석이에요. 우리는 왜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우리는 그분들이 했던 말과 그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출해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저 같은 사람이 물어봐요. 부모님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해석을 네라는 말로 고백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한다, 이쁘다, 훌륭하다, 착하다, 잘한다. 그리고 뭐 안아주고서 그 다음에 용돈 팍팍 주고 유산 팍팍팍 주고 그러잖아요. 아,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she loves me.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 he loves me.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가슴에 박아 두었다가 머리에 올려요. 올렸다가 저 같은 사람이 물어봐요. 엄마가 사랑해? 아버지가 사랑해? 그러면 얘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놓는 거지 팩트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가? 좋은 해석을 주어야 될 거예요. 좋은 해석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에는 분화도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분화도.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이성적 판단, 합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관계 조절 능력 같은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점수를 쫙 내요.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있어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고 민주적 사람, 합리적 사람, 이성적 사람, 문제 해결, 관계 해결, 감정 조절까지 잘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분화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죠? 그럼 우리는 결혼을 하죠. 결혼할 때 보면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뭐 상대편보다는 분화도가 높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도 분화도가 낮겠죠. 누가 높건 누가 낮건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의 분화도는 이 높은 쪽과 낮은 쪽 사이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욕심은 뭐냐? 이 좋다는 분화도를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 분화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 눈 뜨는 거예요. 교육은 뭡니까? 눈 떠서 좋은 것을 보는 힘이에요. 교육이란 눈 떠서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고 그걸 잡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들도 나도 내 새끼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분화도를 높이는 과정을 우리가 가졌던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부모의 프라이드입니다. 부모의 프라이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만물상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네. 보셨구나. 여기는 MBC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녹화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요리 못하는 여자 셋이 나옵니다. 김원희, 김미화, 이호선 이렇게 세 여자가 나오는데 저는 농담이 아니고 전 진짜 요리 못하거든요. 제가 한 요리는 저도 못 먹겠는데 한 2달 전에 저희 아들이 매운탕을 끓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끓였더니 저희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제가 너무 민정이 상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김치찌개 하나 끝내주지 않냐. 엄마가 그래도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그래도 끝내주지 않냐. 라고 요리가 망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아들 친구가 왔으니까 맛있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얘가 막 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그랬더니 얘네 엄마가 만물상을 본 거야. 그 집 엄마 요리 못한다고. 제가 너무 빈정이 상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쫙 나서더니 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 끝내주지 않냐. 근데 제 아들이 이야기했던 이 문장은 어디로부터 나온 말일까요? 엄마 입으로부터 그대로 나온 거죠. 만일 제가 사소하지만 이 김치찌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들은 부끄럽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 말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그 문장이 명확하게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여주셔야 돼요. 들려주셔야 아이들은 잡아서 보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got the pride, 프라이드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들, 아버지들, 우리 부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show your pride, 프라이드를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고 듣고 행동했던 것을 끌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박아서 머리에 올렸다가 나중에 엄마가 너희를 사랑했니?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어? 예 라는 고백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프라이드를 가져서만 안 돼요.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치찌개로 승부했어요. 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priority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영어 쓰는 이유 아시죠?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잖아. 이거 얼마나 있어 보여요. 이거 뭐 엄청 유식한 것 같잖아요. 저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강의를 한 걸 봤는데요. 한자를 막 우와 막 그 많은 한자를 한자도 모르겠더라. 한일자 하나 알겠더라. 한일자 그죠? 그래도 엄청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막 영어로 팍. 이거 어려운 단어 같죠? 우선순위란 뜻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 여러분 머릿속에 한 명 딱 떠올려 볼까요? 떠올리셨어요?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린 그 사람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갈 사람이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다른 말이 더 어울려요. 다른 영어 하나 더 써볼게요. Here and now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그게 오히려 우선순위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아이들이 우리에게 넘버원인 순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놈의 깨똑 좀 하지 말라고. 까똑. 제가 샤워할 때 한 3분 정도 걸려요. 머리까지 말리는데 좀 더러워.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한 번은 제가 샤워를 딱 끝내고 나왔더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카톡이 350개가 넘게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도 애들이 커서 만날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 시간을 내가 다른 관계를 맺네 하고서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내가 좀 먹고 있었구나. 그 아이들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몇 초 찰나같이 지나가는 순간밖에 없는데 그걸 제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에요 이제. 컸다고. 저희 집만 해요? 애들이 막 카톡하고 뭐 게임하고 이건 저희 집 애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쓰레기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애들이 크면 걔네들이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고도 싶지만 걔네들한테도 우리가 좀 넘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도 그 눈이, 그 고개가, 그 발걸음이, 그 심장이 우리 앞에 와서 같이 뛰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니 애들이 SNS 너무 하고요. 남자애들은 또 게임한다고 우와 게임 뭐 게임 아주 영혼을 다 팔아 그냥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내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있습니다. 간단해요. 애들은 막 와 게임 뭐 하고 있잖아요. 와 하고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걔네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애들을 걔네들을 계속 걔네들을 봐. 계속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눈치를 채. 뭔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끄냐 안 꺼요. 요걸 그대로 들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서 집 방에 들어가서 엉덩이로 문을 닫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문 두드리세요. 문 열어. You are my number one. You are my priority. 네가 나의 우선순위. 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얘네들이 집을 나간다. 그러나 집을 나가는 그 신발을 여미면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엄마에게 내가 넘버원이구나. 아버지에게 내가 우선순위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쨌든 지가 집에 겨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겨들어와서 이걸 또 으악 하다가 순간 어떻게 엄마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어쩌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성인 아이들도 다 큰 아이들도 충분히 이 환경 서로 간에 서로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관계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프로페셔널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긴 건 이렇게 쓰는 거다. 점을 찍어야죠. 점을. 그죠? 긴 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야? 전문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전문성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결혼을 안 하셨는데 애는 있으시더라고요. 네, 나 결혼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 애가 33이니까 아, 25세 있으니까 네. 계산을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한 뭐 35년 다 돼가네요. 그죠? 35년쯤 되셨으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부부는 뭘로 사나요? 정으로 살아요. 미워. 정으로? 정 떨어지면 뭘로 사나요? 측은함. 치근함? 치근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사나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느 분이 연금이라고 그랬어요. 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연금. 맞을 겁니다. 정으로 치근함으로. 어떤 분은 아까 책임이라고도 하셨고 돈이라고도 하셨고 뭐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0년 넘게 상담을 쭉 해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부부는 말입니다. 돈, 뭐 정, 사랑, 책임, 의무, 의리 이런 걸로 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부부는 말입니다. 기술로 살더라고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좋은 고백을 하고요. 나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나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좋은 고백을 하고 나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나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생의 기술은 좋은 고백으로, 나쁜 인생의 기술은 나쁜 고백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만한 그런 기술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오늘은 3가지만 하고 우리 강의는 끝.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칭찬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너무 뻔한 건데, 엄청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부모님들께 아이들 가서 칭찬하십시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칭찬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부모님들이 예스, 오케이, 하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짐하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방법을 몰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지켜봤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한다 이 자식아 아주 그냥 뭐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아직 기술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10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살, 30살, 40살 이제 100세 시대에 도래하다 보니 아이들하고 살게 될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55년에 재수 없으면 한 95년 같이 살아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아이들이 나이 먹어 귀밑머리가 그리고 소갈머리까지 다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애가 10살이든 20살이든 40살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어느 연령대나 쓸 수 있는 칭찬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특별히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또 부모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인간은 또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뭐가 돼도 돼요. 다만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봐와온 사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꿰뚫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이 반복적인 이야기는 아이들 귀뚱으로 들을 것 같죠? 심장의 세계입니다. 아이들이 버리는 말 같죠? 영혼을 새겨두었다가 인생 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 누구든 맞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해주었던 그 말을 사다리 삼아서 그 사다리를 잡고 올라와 다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아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칭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 기술로 가능합니다. 이제 큰 칭찬은 그렇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우리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끔 하는 빨리 뛰게도 하고 늦게 뛰게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술이 뭐냐? 신체 한 부분 고르세요. 신체.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아무거나. 아무거나. 눈, 역시 너 눈이야. 역시 너 눈이야.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물론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애들도 있어요. 내 새끼인데도 아무리 찾아도 그런 애들 뭐 괜찮아요. 피부, 보조개, 신줄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고르세요. 역시 너 눈이야. 역시 너 눈이야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역시 너 눈이야 막 이래요. 좀 큰 아이들은 역시 너 눈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는 지방이 들어가서 거울을 딱 보고는 어떻게 역시 너 눈인 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복잡하다고요? 인간처럼 단순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한 군데 딱 정하시면 여러분들은 눈 하나를 갖게 되죠. 여러분들은 눈 하나를 내어주고 아이들의 심장을 얻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특성이에요. 특성 하나 고르세요. 특성 뭐 아무거나 뭐 할까? 애들이니까 뭐 리더십 좋다. 리더십. 역시 넌 리더십이야. 역시 넌 리더십이야 하잖아요. 뭐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어요. 그냥 어릴 때 놀이터에서 친구 한 놈 끌고 왔어 그냥 집에. 심지어 그 친구는 안 온다고 울었어. 그래도 끌고 오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해주신다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그랬지만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기만의 인생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 단어들 속에 때로는 그게 플러스인 말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해줬던 역시 넌 리더십이야, 역시 넌 리더십이야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삶을 재해석해내는 하나의 새로운 눈, 새로운 선글라스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심리적 유산이자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에게 신체, 아이들에게 특성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중대한 근원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접촉이에요, 접촉. 야, 여러분이 접촉이 어떤 거냐? 여러분이 접촉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는가? 내 감정의 50에서 78%가 전달이 돼요. 만약에 제가 선거에 딱 나갔어요. 선거에 나갔다면 저랑 악수를 한 분이 있고 저랑 악수를 하지 않은 분이 있죠. 저랑 악수를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악수를 한 분이 저를 뽑을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난 당선이야. 바로 당선이야. 그죠? 접촉의 힘은 그러하다는 거죠. 거기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5초 이상 또 접촉이 발생하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칭찬을 하면 호감도가 8배가 증가해요. 접촉을 하면 곱하기 2가 돼요. 5초 이상 되면 다시 곱하기 2가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곱셈 들어갈게요. 8, 2, 16. 이과. 아, 훌륭하세요. 자, 16 곱하기 2는 32. 과. 아, 잘하셨어요. 우리는 칭찬하면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32배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면 중요한 건 기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를 만질 거냐가 기술이에요. 이제 어린애들은 머리를 만져주시면 돼요. 어린애들은. 근데 조금 큰 아이들은 머리를 만지면 왜 막 이런다. 그러면 이제 머리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조심해야 돼. 위, 아래 이것도 조심해줘야 돼요. 뭐 조금 잘못 만지면 막 성추행입니다 막 난리가 나요. 쥐들이 더 무서우면 코털 곁털 쥐들이 더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어디를 만질 것인가? 어깨가 좋아요. 왜냐? 우리가 HT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ouse, Tree, Person. 집, 나무, 사람을 그려서 거기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그림법이 있는데 이 그림 검사법 중에서 P, 사람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아이들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크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권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통제, 리더십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머리가 리더십이 아니고요. 어깨가 훨씬 더 권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깨를 톡톡 쥐면서 역시 넌 리더십이야. 역시 넌 리더십이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힘을 내어서 내 앞으로 또벅또벅 걸어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미소라고 하는 건데요. 아유, 이건 뻔한 건데, 그죠? 그러나 기술적 미소는 따로 있더라. 기술적 미소, 이 미소의 이름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게 입만 있으면 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입이 다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빨대를 살짝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 끝만 올리는데 진심은 빼세요. 진심은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왜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떨 땐 애들 막 키우다 보면 너무 이쁘지만 또 어떨 땐 막 키우다 보면 막 어떨 땐 막 파묻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나만 쓰레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들쭉날쭉한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 대신에 무엇을 대체할 것인가? 저는 기술을 권하는 겁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 어떻게 하냐? 제가 단연간 훈련된 거 보여드릴게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빨대를 살짝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 끝만 올린데 진심을 빼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자, 자 하나, 둘, 셋. 쉽죠? 별거 아니죠. 자, 별거 아니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깨 한번 풀고, 자, 입도 풀고, 자, 앞에 보시고, 자,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 빨대 살짝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 끝만 올리는데 진심은 빼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자, 앞에 보고는 다 잘해요. 지금부터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대요.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이야 가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허나 이 사람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장 빠른 걸음으로 그 꽃을 향해 뛰어가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칭찬이, 어쩌면 우리의 접촉이, 어쩌면 우리의 미소가 우리에겐 기술이 되어서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높이면서 내 아이들이,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빠르게 뛰어오게 만드는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내용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액션.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액션 한다면 우리는 오늘 how로 넘어갈 것이고요. 액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no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진 액션을 하는 프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